저는 결혼 4년 차 연애까지 포함하면 10년을 함께한 여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믿었고 이 사람과라면 어떤 위기도 버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습니다. 같은 과, 같은 동아리, 그리고 같은 자취방. 졸업 후에도 저는 취업에 실패했고 아내가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버는 돈으로 둘이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려서 취직 후에도 늘 그녀에게 더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선물, 짧은 여행, 기념일 챙기기. 그 사람은 늘 웃었고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난 너 하나면 돼. 그렇게 우리는 6년을 연애했고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릴 흐뭇하게 바라보셨고 신혼집도 그들이 도움을 주셨죠. 결혼 후 2년째 되는 해 저에게 해외 지사 파견 기회가 생겼습니다. 싱가포르였습니다. 1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였고 저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괜찮겠어? 나 없이 1년이나 한국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데. 아내는 망설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일하는 거잖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아?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싱가포르로 향했고 아내와는 주 3회에서 4회 정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통화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학원 일 너무 많아서 피곤해. 엄마가 아프셔서 요즘 자주 병원 가고 있어. 이유는 늘 있었고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게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믿어도 되는 사람. 하지만 파견 시작 6개월째 되는 날 저는 이상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카드 사용 알림이었습니다. 신용카드 16만 2천 원 사용, B호텔 강남점. 그날은 평일 낮 2시였습니다. 아내는 출근해 있어야 할 시간. 호텔을 예약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차가운 것이 제 가슴을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예전 아내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호텔도 데이룸으로 빌릴 수 있더라. 낮 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대. 그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날 그 시각에 그곳일까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나? 학원 수업 준비하다가 엄마 병문안 다녀왔지. 카드 쓴 거 있어? 아니. 오늘은 안 썼을 텐데. 순간 그녀가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끊고 바로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쭉 내려보다가 총 3번 같은 호텔에서 낮 시간대 결제가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밤은 더웠고 호텔벽 너머로 들려오는 외국인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상대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없게 되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아내는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카드 사용 내역 자동 알림 설정, 공용 계정 이메일 로그인 이력 확인, 그리고 아내와 나눈 모든 메시지 백업. 모든 게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제 직감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 없이 살고 있지 않다. 누군가와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내의 카드 사용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자신이 쓰는 카드가 제 이름으로 된 가족 카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그 내역이 실시간으로 제게 전달된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해외에 있다는 걸 이용해 카드를 쓴 시점이나 장소에 대해 변명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 내역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아내는 저에게 오늘은 집에서 쉴 거야. 감기 기운이 있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1시 28분 신용카드 사용 알림, 모노블랙 호텔 청담점 3층 결제 금액은 11만 9천 원이었습니다. 낮 시간대 회복 중이라는 그녀가 호텔 3층에서 카드 결제를 한 겁니다. 그 순간 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도 해프닝도 아니라고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내는 가끔 제 노트북을 썼고 한 번은 자동 로그인을 켜둔 채 로그아웃하지 않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아있던 공용 구글 계정을 이용해 저는 그녀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히스토리는 아주 풍부했습니다. 크롬 방문 기록, 위치 히스토리, 주소 검색 기록까지 그대로 남아있었죠. 그중 가장 자주 접속한 사이트는 카카오맵. 검색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울 호텔 데이룸 추천, 호텔 청담, 연인용 프라이빗 스파룸. 그 검색 기록을 처음 보는 순간 손끝이 저리도록 떨렸습니다. 마치 지금도 그 방 안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결정적인 알림이 하나 더 떴습니다. 스마트홈 앱 로그 기록. 저희 집 조명, TV, 에어컨 등은 인공지능 스피커에 연결돼 있었고 같은 계정으로 저도 앱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오후 7시 12분. 거실 조명 OFF 음성 명령 실행 그날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오늘 엄마 집 와 있어. 오늘은 집에 늦게 갈 것 같네. 하지만 거실 조명이 꺼졌다는 기록은 그녀가 거기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음성 명령. 즉, 누군가 그 집 안에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엄마 집이지. 왜? 거기 혹시 누구 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물어본 거야. 그녀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전부 거짓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내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사는 집 근처에 차량용 미니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요. 작은 렌즈 하나가 저를 대신해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카메라는 두 사람을 포착했습니다. 검은색 SUV에서 내리는 아내와 운전석에서 따라 나온 40대 초반쯤의 남성. 그 남자의 손엔 아내가 들고 다니던 회색 에코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태도는 또 달라졌습니다. 전화는 짧아졌고 메시지는 더 늦게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물으면 피했고 제가 말하면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상 통화하자. 지금은 좀 힘든데 왜?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응, 아니 그냥 머리 감았어. 지금 상태가 좀 영상 통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고 그날 밤 저에겐 낯선 IP 주소의 접속 시도 알림이 날아왔습니다. 제 공용 노트북에 저장된 이메일 계정에 서울 강동구의 한 IP에서 로그인 시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IP는 아내의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출장 마무리보다도 그녀와의 마주침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모든 로그, 메시지, 위치, 그리고 그녀의 음성까지 모든 걸 캡처하고 기록하며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몰랐겠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연극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귀국 비행기표를 예정보다 몇 주나 앞당겼습니다. 회사에는 급한 가족 사정이라는 명목으로 출장 종료를 통보했고
남은 업무는 화상회의로 처리하겠다는 조건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서울의 공기는 싱가포르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어쩌면 더 익숙하고 더 정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많아져서 당분간 연락 힘들 수도 있어. 라는 마지막 메시지만 남긴 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거짓말을 할 틈조차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대화도 대면도 전부 제 시나리오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사전에 설치해둔 블랙박스 카메라엔 이미 익숙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검은 SUV 차량 한 대,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파트 단지로 걸어 들어오는 두 사람. 아내, 그리고 지난번 영상 속에서 봤던 그 남자.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 했지만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 노트북을 꺼내 그날의 화면, 시각,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3시간 후에 다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강남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낯선 향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물건은 그대로였지만 냉장고에 붙어있던 메모엔 라텍스 베개 세일이라는 문구와 땡땡씨 약 가져오기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조명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낮은 웃음소리와 함께 들어오는 그녀의 발소리. 그리고 그 남자의 목소리. 오늘도 좋았어요. 진짜. 조용히 해요. 이웃 들으면 어쩌려고. 남편은 언제 와요? 몰라요. 이번 주는 안 올걸요? 저는 그 순간 조명을 켰습니다. 이번 주에 와 있었습니다. 순간의 정적. 아내는 비명을 지르듯 숨을 들이켰고 그 남자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앉으시죠. 도망가셔도 CCTV에는 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엔 변호사가 준비해준 증거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고 그 남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만나는 사이예요. 감정 같은 거 없었어요. 감정이 없는데 제 집에 들어왔습니까? 이건 정말 실수였어요. 그 실수를 반복하셨죠. 지난달에도 그전에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CTV 화면, 카드 결제 내역, 음성 명령 로그, 통화 시간표. 모든 것이 정리된 슬라이드로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웠어. 당신이 없으니까 나도 견디기 힘들었다고. 그 사람은 그냥 당신이 반복해서 문 열어준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건 상간자 소송 예고장입니다. 아내와는 이혼 소송이 이미 접수됐고 변호사 통해서 두 분 모두 연락받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은 그 순간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의 언어로 말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단 한 차례도 직접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오갔습니다. 전화번호는 변경했고 SNS와 메신저는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시도해도 저는 더 이상 반응할 이유도 의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응답할 차례였으니까요. 며칠 뒤 아내에게 이혼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동시에 상간자 조상민 씨에게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각 3천만 원씩. 법률적으로 최대한 가능한 한도였습니다. 금액 그 자체보다 책임을 묻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위한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돼 있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텔 데이룸 카드 결제 내역 4건, 아내와의 통화 내용과 날짜별 카드 사용 시간 비교표, 남성과 함께 귀가하는 장면 포함한 블랙박스 영상, 거짓말과 충돌하는 시간대를 증명할 스마트홈 음성 기록, 로그, 카카오맵 검색 기록, SNS 대화 스크린샷, 불륜 현장을 직접 마주한 당일의 녹음 및 사진. 변호사는 서류를 넘겨받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판사님도 굳이 협의 재판까지 가지 않으실 겁니다. 즉,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쟁점이 될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상간남 측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일이 커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 말에 전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뜨린 가정은 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대가를 치를 차례죠.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고위 간부입니다. 명예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를 던지듯 보여줬습니다. 판례 정리표와 함께 그럼 법정에서 뵙죠.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일탈로 망가진 제 인생에 이정표 하나는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명씩 이 지옥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이 절 찾아왔을 땐 저는 조용히 커피를 내놓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 키운 건지 아무 말도 못하겠다. 사위야, 아니, 그래도 내가 우리 가족이었잖니. 저는 고개를 숙였고 다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날 집에서 만났던 딸의 얼굴이 저에겐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 연락은 끊겼습니다. 회사에서는 오히려 저를 배려해줬습니다. 이성적으로 대처한 점이 인사팀에 전달되었고 사내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감정관리 강의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 게 대단하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4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 없음. 상간자 소송, 피고 전액 배상 판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반복적 행위와 고의성이 명확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내는 법정 밖에서 조용히 울다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 조상민은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사내 불륜 사실이 언론에까지 흘러들어가 결국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도 별거를 선언했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와 연락이 닿지는 않았지만 그녀 역시 진실을 마주한 또 하나의 피해자였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긴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했잖아. 그 시간들은 거짓이 아니었잖아. 당신이 날 용서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사랑, 시간, 진심은 저에게는 하나의 이름으로만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배신. 요즘 저는 하루 한 번 제 이름이 선명히 박힌 판결문을 다시 꺼내봅니다. 그 안에 쓰인 숫자, 문장, 도장, 날짜. 그 모든 건 제 분노의 증거이자 제가 견뎌낸 기록이기도 합니다. 모든 감정이 끝나고 남은 것은 종이 위에 쓰인 문장뿐입니다. 그 안에 제 분노도 사랑도 후회도 조용히 눕혀두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흐르면서 많은 것들을 무디게 만들지만 어떤 기억은 날이 선 채로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 기억 속에 제가 무너지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짐을 정리해 서울을 떠났습니다.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속초에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고 일도 전환했습니다. 더는 보고서에 얽매이지 않고 더는 주말이 허망하지 않았습니다. 첫 몇 달은 솔직히 말해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낯선 곳, 낯선 공기, 낯선 밤. 하지만 저는 그 낯설 속에서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배웠습니다.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 제 삶에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근처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의 작은 인연, 그리고 그중 한 명이었던 조용한 눈빛의 여성. 우린 자주 이야기했고 그녀는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삶을 조용히 아끼는 사람이었고 제게 상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을게요. 그 대신 지금의 당신이 나와 함께 걸어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문은 뜻밖의 경로로 하나씩 들려왔습니다. 전 아내는 이혼 후 한동안 직장을 잃었다고 합니다. 조상민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위자료 판결 직후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친인척 기업에서도 손절당해 결국 지방의 작은 렌터카 사무실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전 아내는 SNS 계정을 삭제했고 공동 지인이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을 땐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눈빛이 무너졌고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리며 걸어갔다고요. 그 사람 많이 늙었더라. 지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많이 외로워 보였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복수심도. 그저 그들도 자신이 만든 구덩이 안에서 살고 있을 뿐이라는 확신만 들었습니다. 복수는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경고하지 않아도 시간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카페를 엽니다. 작지만 매일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책을 진열하고 음악을 틀고 가끔은 말없이 커피를 내려 손님에게 건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우린 서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곁에 있고 침묵도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커피는 묘하게 따뜻해요. 슬픈데 안 무너져요. 당신처럼.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야 따뜻해질 수 있나 봐요. 그들의 끝은 참혹했고 제 삶은 아주 조용히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누가 물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옥이었지만 지옥에서 걸어 나오면 봄이 옵니다. 그리고 그 봄은 내가 만든 겁니다. 아니에요, 이 박사님. 전 도연 씨한테 한 번도 진심으로 끌려본 적 없어요. 14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그냥 안정적이었으니까요. 숨쉬는 현금 인출기랄까. 그 순간 귀가 멍해지고 숨이 막혔다. 내 이름이 아내의 입에서 그렇게 흘러나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14년간의 결혼, 수많은 웃음과 기념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단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렸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단순한 부부싸움 중 나온 말 아니냐고. 하지만 내가 들은 건 단순한 분노나 실수로 내뱉은 한마디가 아니었다. 그건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고 계산된 말투였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쌓아온 거짓말처럼.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됐다. 내가 살고 있던 세계는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향한 이 잔혹한 연극이 끝날 때까지 나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나는 44, 이름은 김도연이다. 불과 6주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내 한서진과 그럭저럭 괜찮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우린 결혼한 지 14년이 되었고 12살 아들 준호와 9살 딸 하린이 있다. 나는 서울에 있는 중견건축구조 설계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연봉은 1억 5천만 원 정도다. 억만장자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이 학군 좋은 아파트 단지에서 편하게 살고 2대의 차를 유지하며 해마다 제주도나 남해로 여행을 갈 수 있을 만큼은 벌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아둔 돈도 꽤 된다. 나는 강원도 산골에서 가난하게 자랐다. 아버지는 하루 3가지 일을 하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어린 시절 기억 중 가장 선명한 건 부엌 식탁에 앉아 어머니와 함께 동전을 세며 이번 달엔 전기와 난방 중 무엇을 먼저 낼 수 있을지 고민하던 장면이다. 중학교 땐 물려입은 옷을 입고 14살부터는 동네 슈퍼에서 일했다. 밤새워 공부하고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대학을 다녔다. 나는 결심했다. 부모님처럼 필수적인 것 중 하나를 포기하는 삶은 절대 살지 않겠다고. 2010년 친구 집 옥상 바비큐 모임에서 서진을 처음 만났다. 똑똑하고 예쁘고 야망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주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고 마치 그 자리가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녀는 한 마케팅 회사의 대리로 연봉 6천만 원가량을 벌고 있었다. 우린 8개월간 연애하다가 내가 청혼했다. 돌이켜보면 무시했던 신호들이 있었다. 내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SNS에 올린 직후 그녀가 유난히 적극적으로 나를 대하기 시작했던 일. 이전 남자친구는 돈은 적게 벌었지만 삶에 열정적이었다며 나를 은근히 비교하던 일. 내 옷차림이나 차가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은근히 지적하던 말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걸 무시했다. 그저 강원도 시골 출신인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지난달 나는 큰 프로젝트를 예정보다 이틀 빨리 끝냈다. 구청의 다리 보강 공사로 시 예산을 억 단위로 절감시킨 선거였다. 부장은 수고했다며 수요일 오후 반차를 허락했다. 갑작스레 서진을 데리고 점심이나 하며 기분 좋게 놀래켜주고 싶었다. 곧 결혼기념일이 다가왔기에 그녀가 은근히 말하던 제주 와인밸리 여행을 얘기해볼 참이었다. 오후 1시 반쯤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섰다. 작년에 내가 사준 흰색 SUV가 주차돼 있었다. 서진은 코로나 이후 주 3일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평일 낮 집에 있는 건 이상하지 않았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발코니 쪽에서 서진 목소리가 들렸다. 꽤 크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통화 중인 듯했다. 그녀가 1년 전부터 다니던 심리상담소의 상담사와 통화하는 듯했다. 서진은 존재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창작 욕구를 해결해야 한다며 상담을 시작했다. 난 정신건강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해당 20만 원씩 한 달 2번 다녀오는 걸 아무 말 없이 지원했다. 가끔 상담을 다녀오면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서 우리 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줄 알았다. 나는 곧 들어가 왔어라고 하려다 내 이름이 들리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담긴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비아냥과 경멸이 내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아니에요, 이 박사님. 전 도연 씨한테 한 번도 진심으로 끌려본 적 없어요. 14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그냥 안정적이었으니까요. 숨쉬는 현금 인출기랄까. 마치 누군가 내 명치를 세게 가격한 것 같았다. 숨이 턱 막히고 귀가 웅웅 울렸다. 그녀는 비웃듯 계속 말했다. 형식적인 웃음, 형식적인 스킨십, 형식적인 사랑이었죠. 안 그랬으면 제가 왜 계속 이러고 살겠어요? 집, 차, 여행, 애들 사립학교 이런 걸 혼자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잠시 멈춘 그녀가 상담사의 대답을 듣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도연 씨는 편리해요. 모든 공과금 내주고, 집 고치고, 자빌 다 해주거든요. 돈 안 드는 가사 도우미죠. 게다가 저를 하늘처럼 떠받들어요. 좀 한심하지만 쓸모 있죠. 이런 남자를 왜 버려요? 요즘 믿을 만한 사람 찾기 힘든데. 나는 대문 손잡이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고 있었다. 그때 발코니 문이 열리고 서진이 나왔다.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 표정에는 놀람이나 죄책감이 아닌 마치 드라마 보는데 방해받은 듯한 짜증이 먼저 스쳤다. 그러다 금세 계산된 표정을 짓고 전화를 끊었다. 어머,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 목소리는 14년 동안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얼마나 들었어요? 필요한 만큼.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 그녀의 부름을 뒤로 한 채 단지를 빠져나왔다. 내 결혼 생활이
내 인생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신라스테이의 방을 잡고 휴대폰을 껐다. 침대 끝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다. 4년간의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거짓이었다. 결혼기념일, 생일, 사랑해라는 말, 그리고 그 모든 웃음 다 연기였다. 그녀에겐 나는 단지 꾸준히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일 뿐이었다. 머릿속에 지난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다. 결혼식 날, 서진이 내 앞에서 서약을 하며 눈가를 닦던 모습. 준호가 태어난 날, 내 손을 꼭 잡고 지금이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던 목소리. 작년 크리스마스, 내가 눈여겨보던 시계를 건네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니까 특별한 선물 받아야 주라고 웃던 표정. 그때도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 그 40만 원짜리 시계가 현금인 출기인 남편을 계속 충성하게 만들 투자라고 생각했을까? 그 상상만으로도 속이 뒤집혔다. 밤 12시쯤 휴대폰 전원을 다시 켰다. 부재중 전화 27통, 문자 43통. 오해했어부터 집에 돌아와 너무 과민 반응이야까지 톤만 다른 말들이었다. 그 모든 걸 무시하고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박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늦은 시간인데도 2번 울리자마자 받았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괜찮지 않아. 전혀. 나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방금 일어난 지옥 같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쏟아냈다. 진수는 중간중간 믿기 힘들다는 듯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세상에 진짜 미안하다.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라. 미정이도 신경 안 쓸 거야. 괜찮아. 민폐 아닐까? 무슨 소리야. 친구가 이런 일을 겪는데 혼자 호텔에 두겠냐. 당장 와. 그렇게 해서 나는 그들의 집 게스트룸에서 3일을 보냈다. 진수와 미정은 필요한 만큼 내버려 두다가도 내가 무너질 것 같으면 대화를 걸어 주었다. 그들의 아이들은 준호, 할인 또래였는데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힘내요, 삼촌이라며 그림을 그려주었다. 진수는 나를 사촌 이상훈 변호사에게 연결해 주었다. 그는 가정법원 사건에서 손꼽히는 베테랑이었다. 시간당 50만 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지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험한 길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이점이 있어요. 이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대신에 준비도 못한 채 들어오거든요. 그 주 토요일, 나는 서진이 매주 가는 요가 수업과 브런치 모임 시간에 맞춰 집에 갔다. 2주치 옷과 중요한 서류, 그리고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시계를 챙겼다. 서진과 아무 연관 없는 내게 유일하게 남은 값진 물건이었다. 메모 한 장 남기지 않았다. 그냥 궁금해하게 두기로 했다. 집은 전과 같았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이상하게 작아 보였고 모든 것이 허울뿐인 세트장 같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여행지에서의 웃음, 명절에 찍은 단체 사진. 이제 보니 다 연출된 장면이었다. 서진이라는 주인공이 만든 14년짜리 거대한 무대 장치 속 소품들. 안방에 들어가자 서진이 보석함을 두는 화장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결혼기념일에 사준 다이아 반지, 생일마다 건넨 진주 목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선물했던 사파이어 반지. 그건 모두 몇 달간 야근하며 모은 돈, 점심을 거르고 아낀 생활비는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몇 달간 모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쓴 것이었고 은퇴 자금 대신 그녀의 미소를 위해 썼던 돈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아무 의미 없었다. 나는 단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건 그 무엇도 갖고 싶지 않았다. 그 주말 아이들은 장인장모 댁에 있었다. 덕분에 다음날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생겼다. 다음날 근처 공원에서 준호와 할인을 만났다. 서진은 아이들에게 아빠가 잠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둘 다 혼란스러워했지만 크게 불안해 보이진 않았다. 준호는 헝클어진 머리와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다. 우리 태연이네처럼 이혼하는 거예요? 할인은 아직 세상 문제가 포옹과 사과로 해결된다고 믿는 나이라 아빠 언제 집에 와? 라고 물었다. 나는 최대한 간단하게 말했다. 엄마랑 아빠가 어른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어. 하지만
엄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절대 변하지 않아. 이건 전부 너희 잘못이 아니야. 아이들 앞에서 엄마는 아빠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고 월급 덕에 이렇게 산 거야 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준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아빠 다시 안 돌아올 거죠?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 아마도. 할인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 조용한 울음이 내 마음을 산산이 부쉈다. 나는 두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샴푸 향이 섞인 머리카락 냄새,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 이건 진짜였다. 서진이 꾸민 모든 거짓 속에서도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함없는 진실이었다. 아빠가 항상 볼 거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안 변해. 월요일 아침, 서진은 내가 금방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걸 눈치챘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됐다. 먼저 온 건 감정에 호소하는 문자였다. 그날 말은 다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속풀이였어. 상담하다 보면 과장하는 거 알잖아. 내가 아무 대답을 안 하자 톤이 바뀌었다. 사소한 오해 때문에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릴 거야?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 그마저도 무시하자 이번엔 회사로 찾아왔다. 로비에서 울며 소란을 피워 결국 경비가 나서야 했다. 잠시 후 부장 오승철이 나를 불렀다.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사생활과 일을 철저히 구분하는 성격이었기에 나는 짧게 요약해서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하면 시간 써. 대신 상황은 알려줘라고 했다. 그리고 드물게 사적인 말을 덧붙였다. 참고로 나도 첫 번째 결혼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어. 그냥 떠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더군. 그 다음 서진은 아군 모집을 시작했다. 내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상담 내용 중 일부를 오해해서 가족을 버리려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다. 서진 말로는 내가 중년 위기라더라. 뭔가를 엿들었는데 맥락을 완전히 오해했다는 거야. 엄마, 정확히 내가 뭘 들었는지 그 말 그대로 물어보세요. 한 글자도 빼지 말고. 그날 이후 그 주제에 대해 어머니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며칠 뒤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내 엄마랑 난 내 편이야. 뭐든 필요하면 말해라. 더 설명은 없었지만 서진이 결국 사실을 털어놨고 부모님도 그 거짓말을 꿰뚫어 본 걸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서진의 친구들이었다. 브런치 모임을 같이 다니는 윤소영이 내가 신사동의 한 브런치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다가왔다. 서진이 요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어. 그냥 실수였대. 상담하다 보면 별말 다 하잖아. 나는 웃음도 없이 대답했다. 14년간의 결혼 생활 전부를 재정 안정 때문에 연기했다고 털어놓는 게 흔한 상담 주제인가요? 그녀는 얼굴이 굳더니 얼버무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다른 친구 장혜경은 아예 전화를 걸어왔다. 남자들은 가끔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감정적으로 약해질 수 있죠. 그렇다고 이렇게 도망치는 건 유치한 거예요. 도연 씨. 나는 대꾸 없이 전화를 끊었다. 가장 화가 난 건 서진의 오빠 한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였다. 우린 원래 잘 지냈다. 같이 낚시도 가고 판타지 스포츠 리그도 했다. 작년엔 그의 이사를 돕느라 주말 내내 가구 나르고 선반도 설치해줬다. 도연아, 알잖아. 서진이 가끔 예민하긴 해도 예민, 날 숨쉬는 ATM이라고 부르면서 14년간의 결혼 생활 전부가 연극이었다고 인정했어. 그게 예민이야?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했다고? 나는 그날 들은 말을 한 글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말했다. 세상에. 그는 한참 있다가 서진 말로는 내가 집안일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는 걸 들었다고 하더라. 그럼 정확히 내가 들은 그 말을 똑같이 말해보라고 해. 뭐라고 나올지 한번 들어봐. 이틀 뒤 민수는 짧게 문자를 보냈다. 내 말 믿는다. 미안하다. 그 후로 그가 서진과 연락을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 계산으로 서진은 3주 동안 무려 78명의 사람을 통해 나에게 접근하려 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아이 학원 선생님, 심지어 우리 아파트 관리소 직원까지. 늘 사소한 오해와 내 과민 반응이라는 같은 이야기였다. 가장 황당했던 건 1년에 몇 번만 나가던 교회 목사까지 전화를 걸어왔을 때다. 서진이 결혼이 깨져서 영적으로 힘들다며 찾아갔던 모양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시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목사님, 전 용서라는 개념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용서와 결과는 별개의 문제죠. 이상훈 변호사는 모든 연락을 기록만 하고 직접 대응하지 말라고 했다. 상대가 당신이 충동적이고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려 해요. 빌미를 주지 마세요. 나는 그 조언을 지키며 아이들과 가까우면서도 서진과 마주칠 일 없는 집을 찾았다. 차로 15분 거리의 투룸 아파트였다. 깔끔하고 안전했지만 특별할 건 없었다. 처음엔 소파, TV, 식탁, 침대만 이케아에서 들여놨다. 하얀 벽과 텅 빈 공간은 속이 다 비워진 내 마음과 꼭 닮아 있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과의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드는 일이었다. 변호사를 통해 임시 합의한 건 평일엔 학교 때문에 서진과 살고 주말과 수요일 저녁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첫 수요일 밤은 정말 어색했다. 가구도 최소한이고 부엌 살림도 몇 가지뿐이었다. 준호는 시큰둥했고 하리는 언제 집에 가을을 반복했다. 여기가 이제 아빠 집이야. 너희가 올 때는 너희 집이기도 하고 근데 내 물건들은 다 다른 집에 있는데 그 말이 맞았다. 다음에 올 때 내 물건도 몇 개 가져오자. 스파클스도. 스파클스는 할인이 아기 때부터 끌어안고 자던 유니콘 인형이었다. 그날은 피자를 시켜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봤다. 둘 다 소파에서 잠들었고 나는 조심스레 방으로 옮겼다. 준호는 공룡 무늬 이불, 할인은 유니콘 무늬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아빠. 응, 우리 딸. 엄마가 요즘 많이 울어. 목이 탁 막혔다. 그렇구나. 아빠가 우리 안 사랑해서 그렇대. 그 노골적인 조작에 숨이 막혔다.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야. 아빠는 세상에서 너희를 제일 사랑해. 그건 절대 안 변해. 세 번째 수요일이 되자 상황은 조금 나아졌다. 아이들 방에 포스터와 장난감을 채워 넣었고 직접 만든 피자와 영화가 우리만의 의식이 됐다. 준호는 과학 프로젝트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태양계 축소 모형을 만들고 있었는데 12살 치고는 꽤 정밀했다. 한편 나는 회사에서는 기계처럼 일하고 나머지 내 밤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퇴근 후 매일 헬스장에 갔다. 시간을 보내기도 좋고 운동 후엔 잠이 좀 나았다. 그렇게 하다 보니 먹는 걸 잊고 스트레스까지 겹쳐 7kg 정도 빠졌다. 디데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그 날로부터 6주쯤 지난 어느 밤 나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옆 동네 사는 조현우를 만났다. 나와 비슷한 나이,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었다. 세트 사이에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도 최근에 이혼을 했다는 걸 알게 됐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요.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요. 그는 벤치프레스에서 내가 마지막 세트를 마무리할 때 옆에서 지켜주며 말했다. 복수 같은 건 생각 안 해요. 그냥 아이들이랑 돈 문제만 최소한으로 끝내고 싶어요. 나도 그랬는데 전처가 집 문제로 날 완전히 궁지에 몰려고 하더군. 그때부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 옆집 사서 벽칠을 전부 걔가 싫어하는 색으로 할까? 뭐 그런 거.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다. 운동을 마치고 탄산수 한잔하며 이미 같은 길을 지나온 사람과 얘기하는 게 의외로 위로가 됐다. 결혼 생활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깨닫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현우가 말했다. 예전엔 밴드에서 기타도 쳤는데 전처가 유치하다고 해서 그만뒀거든요. 벌써 8년이나 됐네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대학 시절 사진을 좋아했고 전시회도 몇 번 작품을 걸었다. 하지만 서진은 귀여운 취미라며 현실적인 일에 집중하라고 했다. 카메라는 몇 년간 옷장 속에 박혀 있다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이상훈 변호사와 만나 이혼 절차 전략을 논의했다. 서진은 집, 주 양육권, 한 달 양육비 300만 원, 위자료, 명목 250만 원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전형적인 시작이에요. 높게 부르고 중간에서 합의하자는 거죠. 우린 반대로 집 매각 후 5,050분할 양육권 공동, 소득 차에 따른 표준 양육비, 위자료 없음으로 제시할 겁니다. 서진 씨도 스스로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변호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서진 측에서 분리 후 도현 씨가 불안정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식이에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이건 양육권과 양육비 협상에서 불리하게 만들려는 밑작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심리검사를 미리 받아두는 게 좋아요. 선제적으로 정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동의했다. 내가 제정신이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게 분했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현우가 말한 복수가 떠올랐다. 나는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천장을 바라보며 세어보니 얼룩셋, 금 3개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다 보니 깨달았다. 서진은 여전히 우리 집에 살고 아이들도 주로 그녀와 함께 있으며 세상에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고 있었다. 게다가 이혼 절차를 통해 더 많은 걸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다. 분리 3개월째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던 중 준호가 아빠,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라고 했다. 하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우리는 작은 발코니로 나갔다. 10월의 공기가 차가웠고 준호는 후드 지퍼를 꼭 올린 채 12살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12살이지만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아빠에 대해 이상한 말들을 해요. 어떤 말? 아빠가 중년 위기라서 우리를 버렸고 불안정할 수 있다고, 외할머니한테는 아빠랑 단둘이 있으면 무슨 일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했대요.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정을 유지했다. 아이들을 도구로 쓰는 건 서진도 이제까지 안 했던 짓이었다. 넌 어떻게 생각해? 그냥 전이랑 똑같아요. 가끔 슬퍼 보이긴 하지만 나는 준호를 꼭 안았다. 아빠는 불안정하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너랑 하린이한테는 절대 해를 끼치지 않아. 알지. 알아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말 한 적 있어? 아빠가 엄마 돈을 다 빼앗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집을 줄이거나 학교를 옮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숨이 막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독을 심으며 세상엔 피해자인 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일부러 우리가 보는 앞에서 많이 울어요. 근데 가끔은 방 앞을 지나가면 그냥 휴대폰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영리한 아이였다. 연기를 꿰뚫고 있었다. 아빠가 화내는지, 엄마 욕하는지, 여자친구 있는지 이런 것도 계속 물어봐요. 없어. 그리고 너희 앞에서 엄마 욕하지 않는 건 그게 옳은 일이라서야.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말해줘서 고맙다. 잘했어. 다음 날 나는 이상훈 변호사에게 준호가 한 말을 전했다. 그는 표정이 굳어지며 말했다. 명백한 양육권 방해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대신 판사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패턴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육권 판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엄마 녹음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법원 지정 아동심리조사관을 요청합시다. 아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로 부모와 아이, 교사, 심지어 주변 지인까지 인터뷰합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나는 동의했다. 2주 뒤 첫 가사 재판 기일이 열렸다. 단순한 진행 상황 확인 절차였지만 서진은 마치 비극적인 미망인이라도 된 듯 온몸을 검은색으로 감싸고 눈을 내리깔고 얻는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다. 그녀의 변호사 박지연은 600만 원은 좋게 될 법한 수트 차림에 시그니처 빨간 밑창 구두를 신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재판부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나를 중년 위기에 빠져 사소한 상담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가족을 버린 남자로 묘사했다. 서진이 주 양육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간 내가 등하교, 병원, 아이들 아플 때 돌본 수많은 날들은 철저히 무시했다. 내 차례가 되자 이 변호사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사실을 나열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14년간 한 번도 사랑이나 매력을 느낀 적 없고 재정적 안정을 위해 결혼했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모든 애정 표현이 연기였음을 인정했고 현재는 아이들에게 부친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왜곡된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또한 서진 씨가 아버지가 엄마의 돈을 빼앗으려 한다는 말을 아이들에게 하여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현 씨는 분리 기간 내내 주택 대출과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으며 양육비도 성실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6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 판사였다. 그녀는 서진을 향해 물었다.
이 주장이 사실입니까?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개인 상담에서 과장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감정을 풀기 위한 과정. 서진 씨에게 묻겠습니다. 판사는 강하게 끊었다. 서진은 눈을 훔치며 말했다. 그날 상담에서 과장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땐 화가 나 있었어요. 누구나 가끔 그런 말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불안정하니 단둘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다. 갑자기 떠나서 감정 상태가 걱정된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판사의 표정은 냉담했다. 아동심리조사관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아이들에게 상대방 부모를 비방하거나 아이들 앞에서 비하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일반 시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서진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더니 노골적인 증오의 눈빛을 보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다. 아동심리조사관으로는 가정법원 출신의 은퇴 변호사 최영민이 지정됐다. 그는 부드러운 눈빛을 가졌지만 표정에선 아무 감정도 읽히지 않는 사람이었다. 준호와 할인을 각각 인터뷰한 뒤 서진과 나, 그리고 담임교사와 학교 상담교사까지 차례로 만났다. 나와의 면담에서 그는 날카롭게 물었다. 아이들과의 관계, 근무 시간, 앞으로의 주거와 교육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숨김없이 대답했다. 네,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심리 상담을 받고 있고 아이들을 위해 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다. 서진 씨와 공동 양육 관계는 어떻습니까? 긴장 상태입니다. 아이들 얘기만 하려 해도 개인적인 일이나 근거 없는 비난을 섞어 말하곤 합니다. 최영민 조사관은 서진의 심리 상담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서진 측 변호사는 상담사 내담자 비밀 유지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성은 변호사는 이렇게 반박했다. 상대방이 직접 남편이 상담 내용을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대화에 한해 공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남편과 결혼 생활에 관한 논의로 한정하여 상담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주 후,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유난히 경쾌했다. 도연 씨, 상담 기록을 받았습니다. 믿기 힘들 겁니다. 말해보세요. 서진 씨는 수년간 의뢰인을 수입원이라고 일관되게 묘사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전혀 끌리지 않지만 재정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수십 차례 말했더군요. 속이 뒤틀렸지만 동시에 확신이 섰다. 내가 들은 건 절대 오해가 아니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년 전부터 이혼 시 최대한 이득을 보는 전략을 상담사와 논의해왔어요. 그건 도연 씨가 그 전화를 엿듣기 훨씬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단 얘기군요. 네. 아이들이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리고 1년 전부터 헬스 트레이너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운동 열정과 주 3회 PT 수업비를 내가 대주던 이유가 눈앞에 그려졌다. 정우석, 30 초반, 근육질에다 내가 가끔 같이 헬스장에 가면 유난히 친근한 미소를 지었던 그 남자였다. 상담사가 그 불륜에 대해 경고하긴 했습니다.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들키면 이혼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였죠. 나는 비웃음 섞인 숨을 내뱉었다. 상담사까지 전략회의에 끼어 있었군요. 윤리적으로야 문제지만 우리 입장에선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날 아동심리조사관 최영민이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의 권고는 즉시 5050 공동양육, 단교육과 건강에 관한 주요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부여했다. 보고서에는 서진 씨의 지속적인 조작과 불성실한 태도가 지적되었고 두 아이 모두 아빠 집에서 더 편안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독립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엄마 집에서는 엄마의 감정을 챙겨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긴급 심리를 잡았다. 이번에 서진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내 연기를 할 수 없었다. 분노가 가득한 눈을 디자이너 선글라스로 가린 채 법정에 들어왔다. 살이 빠졌고 늘 완벽했던 외모는 어딘가 억지스러웠다. 비싼 블라우스에는 희미한 주름이 잡혀 있었다. 판사는 한치의 미사여구도 없이 입을 열었다. 법정 안은 무겁고도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동심리조사관 보고서, 상담 기록, 양측 진술을 종합한 결과 본 재판부는 아이들의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서진은 여전히 감정적인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판사의 다음 말은 그녀의 표정을 완전히 굳게 만들었다. 양육권은 5,050으로 나누되 교육과 건강에 관한 주요 결정권은 부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상대방 부모를 비방하거나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위반 시 즉각적인 양육권 조정이 이뤄질 것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했다. 서진 측 변호사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판사의 시선에 말을 삼켰다. 이 변호사가 조용히 웃으며 내게 속삭였다. 이 정도면 거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또한 제출된 상담 기록에 따르면 서진 씨는 최소 2년 전부터 이혼을 계획하며 재정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 행위이며 가정의 평화를 심각하게 해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불륜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건 사실이. 증거와 증언이 충분합니다. 불륜 상대의 신원과 기간 역시 확인됐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결정문이 낭독됐다. 집은 매각 후 5,050 분할, 위자료 3천만 원을 남편에게 지급, 양육비는 소득 비율에 따라 산정, 불필요한 추가 요구 불허, 교육 건강 결정권은 부에게 부여, 접근 비방 금지 명령 발효. 서진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 표정은 내가 처음으로 그녀의 가면이 깨진 순간을 목격했을 때와 똑같았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얼굴을 스쳤다. 이 변호사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오늘 판결,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아이들도 훨씬 안정될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호와 할인에게 결과를 이야기했다. 이제 아빠랑 엄마랑 똑같이 지낼 거야. 학교나 건강에 중요한 일은 아빠가 결정하지만 엄마도 너희를 계속 볼 거고, 할인은 내 품에 안겨. 그럼 우리 계속 여기서 피자 만들고 영화 볼 수 있어? 라고 물었다. 물론이지. 약속이야. 준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하나가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고통을 조금은 덜어줬다. 서진의 추락은 빠르고도 조용했다. 그녀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은 같은 단지에 사는 몇몇 주민들에게 퍼졌고 곧 입소문이 났다. 부녀회와 학부모 모임에서 서서히 외면당했고 몇몇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다. 정우석은 불륜 사실이 퍼진 후 헬스장에서 계약 해지당했다. 이후 그가 다른 헬스장에서 일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서진과는 이미 끝난 듯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서진은 집 매각 후 받은 돈의 일부로 강남 인근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예전처럼 브랜드 옷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나와 지내는 날에는 연락조차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 그녀에게 가장 큰 타격이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나를 회복시켰다. 퇴근 후 헬스장에서 운동을 이어가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카메라를 다시 들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몇 장 찍다 보니 대학 시절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다. 아이들과 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프린트에 액자에 넣어두니 집이 조금 더 집 같아졌다. 조현우와도 종종 만나 운동 후 맥주를 마시며 웃을 수 있게 됐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다시 웃는 걸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예전의 도연으로 돌아온 것 같아. 가끔 그날 발코니에서 들었던 서진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치곤 한다. 숨 쉬는 ATM. 그때마다 가슴 한쪽이 여전히 쓰리지만 이제 그 고통이 나를 삼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견뎌냈고 무엇을 지켜냈는지를 상기시켜준다. 내 인생은 서진과 함께한 14년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고 스스로의 삶을 다시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구의 가면 뒤에 숨겨진 거짓 속에서 살지 않는다. 며칠 전 저녁 무렵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멀리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그곳에서의 기억은 이제 하나의 오래된 사진처럼 빛이 발해 있었다. 그 사진 속 나는 너무나 열심이었고 너무나 믿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모든 걸 버티고 살아남아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날 밤
아이들이 각자의 방에서 잠든 후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베란다 난간 위에 올려놓고 셔터를 눌렀다. 셔터음과 함께 빛과 어둠이 뒤섞인 서울의 야경이 프레임 안에 담겼다. 마치 내 인생 같았다. 상처와 회복, 이름과 어둠이 공존하는 풍경. 그리고 그 풍경 속 어딘가에서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